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밥을 벌어 먹었지만 네. 내가 정말로 사심없이 진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주식은 정말 이건 투자할 가치가 없는 자산이야. 주식 쪽을 좀 여쭤보면 예. 크게 뭐 미국 주식 또 한국 주식 뭐 이렇게 나뉘는데 예. 미국 주식 투자는 그럼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음. 원래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15년 오르고 10년 쉬고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21년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13년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네. 그 사이에 뭐 주가는 한 7, 8배씩 막 이렇게 그렇죠. 올라갔고 뭐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시장이 왔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부터 계속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고점을 넘지 않는 그 국면이 10년 정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네. 10년 사이에는 그걸 못 넘는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미국의 그동안 한 7, 80년 동안 미국의 주식이 왔던 걸로 보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다. 네, 이게 네, 볼 네.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면 지금에서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네. 주식도 터지고 그다음에 또 환율도 터지고 네. 양박으로 다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갑갑한 형태가 네. 되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반대로 달러가 내려간다는 거는 원화 가격이 예, 비싸지는 원화, 거다. 그렇죠. 어. 그리고 최소한 네. 뭐 원화가 어떻게 되건 간에 네. 우리나라 주식을 하게 되면 환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미국 주식도 뭐 바닥이다 아니다 좀 더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점 뚫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렵고 좀 시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봐야 된다. 걸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뭐 전고점 그러니까 올해 초 기록했던 거 이런 거를 네. 넘어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그걸 하기는 어렵고 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거의 2010년도 초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버린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네. 상태인데 미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많이 올라가면 많이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냐. 참 저도 갑갑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21살 때 주식 막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예. 그때도 2천 막 하고 막 예, 1,000 예. 왔다가 2천 맨날 박스피라고 얘기하는데 또 결국 또 2천을 또 네. 찍으니까. 제가 35년 전에 여의도에 제일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주가가 930포인트였거든요. 야. 근데 지금이 210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밥을 벌어 먹었지만 네. 내가 정말로 사심없이 진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주식은 정말 이건 투자할 가치가 없는 자산이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네. 얘기 많이 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요. 35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100몇십 % 정도밖에 네. 못 올라가면 네. 이게 연간으로서 우리가 따지면 2.3% 정도씩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물가 이게 상승률 얼마나 정말 못 올라갔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거인데다가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 시장이 14배 올라갔어요. 중국 주식 시장이 35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거고 네. 다른 자산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35년 동안에 걸쳐서 그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금리만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대략 보게 되면 그 8배가 넘습니다. 아. 원래 원본 투자했던 거예요. 채권만 투자해서도 8배가 채권 투자한 넘는데.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금리만 받는다고 네, 하더라도 네, 네. 그 정도가 됐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 주식은 뭐 그거의 4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부동산 한번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주식 올라간 것보다도 뭐 몇 배는 더 올라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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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도대체 지금 왜 이 모양 네. 이 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뭐 한국의 그 이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계속해서 내려오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게 다른 나라 주식 시장하고 굉장히 다르게 이 성장이나 이 부분들의 이 노출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 매크로한 변수에 따라서 이게 그 오르락내리락을 굉장히 많이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주식시장이 결코 좋은 부분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면 주식시장에 있는 내부적인 종목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 바뀌어 왔죠.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IT에서 그때 최고의 주식은 뭐 시스코 시스템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10년 전이었던 1980년대 90년대에는 IBM을 비롯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지금은 보면 그런 종목들은 힘도 못 씁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니 무슨 뭐 그렇죠. 완전 또 바뀌었죠. 예, 그 구글이니 뭐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종일관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그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 경제 전체적으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시장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에 밀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여전히 이제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천성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게 익스포저가 크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박스 피었기 때문에 주식을 싫어하게 된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주식이 어떤 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데 주식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대륙권에 있는 나라와 이런 데는 대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은행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일본이 그런 나라들의 금융 시스템을 들여왔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금융의 전체적인 형태가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형태였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뭐 다른 나라들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 우리가 뭐 도찐 개찐 뭐 비슷한 거다. 그렇죠. 뭐 유독 뭐 우리가 뭐 아주 심각하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이 너무 잘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참고로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경력이 그러신 분이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또 박스피처럼 또 돌아가 버렸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또 가나요? 과거처럼 또? 앞으로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 소설 쓰기니까 그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년도 짧으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길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따져서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주가는 일정하게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는 박스권 이거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한 2,10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가고 뭐 이렇게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 2,0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따져보면 위로 따졌을 때 한 뭐 2,300, 400 뭐 이런 정도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1년 막 이런 넘게 이렇게 바닥을 쫙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환율이 높았던 거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또 수출 위주다 보니까 또 아주 실적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근데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시즌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좀 약간 주가가 좀 같이 좀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나야 되죠. 당장은 좀 아무리 빠르게 온다고 하더라도 2024년 돼야 되고 좀 더 늦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늦게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242조 사상 최고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지금 아마 시장에서 이익 전망은 242조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최소한 40% 정도는 감익한다. 많으면 50%도 감익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길게 되면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네. 이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로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242조였던 이익이 150조 밑으로도 떨어지고 그런 국면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세계가 어쨌든 경기 침체로 뭐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좀 축소되는 이런 분위기는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수출하는 데도 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전반적으로 고환율이라는 게 마냥 장점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된다는 네, 걸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더 혹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네요.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40% 50% 네. 이렇게 감익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는 형태다라고 봐야 선반영을 되는 좀 거죠. 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2010년도서부터 한번 보면 201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한번 2,600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뭐 이렇게 네. 한 적도 있지만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주가는 대략 1,850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2,200 사이에서 네. 한 6, 7년 동안을 계속해서 머무는 형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양쪽 사이에 그 평균적인 가격을 따지면 2,050포인트 정도였죠. 네. 2011년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2015년, 16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였냐면 100조에서부터 110조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상 봤을 때에 아주 펀드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2,050포인트 정도고 그 정도. 그다음에 그때의 이익이 110조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 그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버텨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42조가 비록 150조가 되고 뭐 더 내려가서 140조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부분만큼을 주가는 다 반영을 해본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부터 그 정도 이익이 감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돼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고 그리고 오늘 기사인가요? 봤더니 뭐 600만 소액주주가 있다. 그래서 그 이지용 부회장이 좀 뭐 특명을 내렸다. 주가 좀 상승을 좀 시켜라. 뭐 이런 어떤 뭐 기사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오늘 기사인가? 그 갤럭시 탭이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신제품 못 만든다. 뭐 재고가 너무 쌓여서 지금 우선 중단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뭐 사실상 국민주인데 이 삼성전자는 또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분위기를 좀 타고 가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일까요? 대개 보면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을 혼동해서 그게 네. 동일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좋은 회사라고 해서 좋은 주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익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최소한 코스피보다는 덜 변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옛날에는요. 한번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끝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70%씩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결코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네. 그러니까 뭐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한 70% 정도씩 막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작년도 뭐 그래가지고 주가가 9만 원 뭐 한 다음에 뭐 12만 원을 간다 뭐 12만 전자 뭐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하고 했을 때 글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뭐 슈퍼사이클 이제 예. 왔다 하자마자 또 막. 만약에 빅사이클이 정말로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모양을 하지 않아요. 자, 좋은 회사는요.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만 원대 초반 5만 뭐 1,000원 그다음에 뭐 4만 얼마 이렇게 하면 그때 삼성전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의 주식을 사시는 게 맞고요. 그건 왜냐하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그게 올라가서 한 뭐 6만 원을 바라본다 이렇게 네. 되면 그때는 팔아야죠.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됐든지 삼성전자 지금
업종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경기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갤럭시도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박스권 내에서의 전략 이거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5만 원대 초반에 가면 일단 사고 거기에서부터 한 10%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한번 또 팔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게 이게 이 주가가 낮을 때 조금씩 늘어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되는데 올라갈 때 야 역시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야 이제서부터 가는 거야 이러면서 달라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국가 대표의 회사인 건 맞지만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는 투자 난이도가 쉬운 주식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민들이 그냥 가볍게 접근할 정도의 그런 변동성 낮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 아닌데 당연히 뭐 삼성전자는 뭐 한국인의 약간 뭐 애국심 약간 그런 걸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널뛰는데 못 버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그 얘기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뭘 사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어려운 주식이에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변동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한번 잘못 걸리면 일단 뭐 한 40% 50% 정도씩 손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만만한 주식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종목은 뭐 보통 뭐를 얘기를 하시는 일단 두 가지로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자산의 가치가 강하고 그다음에 또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재미없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주가의 변동성은 코스피 변동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은 한 4% 이렇게 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괜찮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초보자들은 그런 거를 좀 좋아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또 좀 안정적인 주식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미래에 어떤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든요. 관심도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서 가는 그 2차 전지 회사 보면 주가가 굉장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어찌 보면 회사의 그 네임 밸류 같은 거보다도 지금 이제 생각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거보다도 이제 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쭉 가는. 사실 삼성전자는 되게 부침이 심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경기도 많이 타는 민감주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좀 좋은 주식은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그럼 아까 그 약간 배당 얘기도 하셔가지고 사실 요즘에 채권 사라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채권이 괜찮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채권보다 더 괜찮은 거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채권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지금 좋죠.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를 넘는 상태니까 그러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5%를 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무슨 뭐 신한은행 하면 신한은행이 부도날 리는 없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채권이 5점 몇 %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의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채권을 비트했느냐? 비트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시간을 집어넣지 않는 한은 항상 채권보다는 그 주식의 수익률이 낮았어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주가가 그때 얼마였냐면 2,100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2,200 좀 되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5%가 안 되죠. 그러면 연간으로 따져보십시오. 0.5%가 안 돼요. 그 사이에 금리는 2010년도, 2011년도 이럴 때 A급 회사채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9%가 넘었었어요. 그게 아주 내려왔을 때도 보면 2% 어느 정도 됐다가 지금 6%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식 이렇게 가냐. 심리 중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하면 뭔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이게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따지면 지금 이 높은 금리가 됐는데 이게 뭐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여기서
금리가 올라도 조금 더 오를 거고 예, 아마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내려갈 가능성이 더 거니까. 많은데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채권도 좀 단기가 있고 중기 있고 장기 있고 뭐 이러는데 예. 그러면 지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긴 거를 사는 게 예, 그렇죠. 좀 아무래도 긴 거를 사는 게 낫죠. 음. 국채도 상당히 긴 거 사는 게 네. 낫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도 긴 거 좋고요. 네.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매길 때 그 세금은 그 표면 금리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에 우리가 이걸 제일 처음에 아. 발행하면서 몇 %를 주겠다. 네네네네. 근데 그 발행 금리가 대개 보면 1.5%, 1.2% 이렇게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내가 받는 이 금리는 5% 이렇게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가 또- 내야 되는 세금은 1.5%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 오히려 또 보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네요. 이 긍정적인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기채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는 책 뭐 공동 저자로도 책도 내셨는데 그럼 결국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럴 때 좀 유용한 어떤 투자는 그리고 이럴 때 유용한 기회를 잡는 방법은 그러면 좀 채권 쪽이라고 좀 봐야 돼요. 우선 아무튼 지금에서 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확실한 그 안전하게. 수익과 네. 그다음에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네. 하면 지금에서는 뭐 채권을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없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은 회사는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야 된다. 음. 삼성전자도 지금 같을 때 사야 된다라고. 오히려 하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물려 있는 분들은 어쩔 예, 수 없지만 그렇죠. 지금 새로 사는 그다음에 분들 그 주식도 지금 같은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 이렇게 수익을 내고 뭐 이렇게 가지. 뭐 많은 분들이 작년도 주식 시장이 좋고 막 했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뭐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시간 나고 때날 때마다 주식을 사셔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참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다. 우리나라는 박스피다. 예,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5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주가가 한 번 정도 3천 갔다가 다시 또 2천 와 있는 거예요. 15년 내내 지금 2천에서 그냥 머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때날 때마다 주식을 사고 어쩌고 이 얘기 네. 했다가 그대로 했으면 가장 낮은 수익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보면 주가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해볼 수 그래도 있어. 좀 해볼 수는 있다. 예.